안녕하십니까. 더비영혼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인 심리측정평가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217페이지입니다. 제6절 심리검사의 역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2절만 하면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심리검사의 역사 교유 나오면서 현대 심리검사의 시조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분트부터 과학적 심리학 또는 과학적 측정 또는 현대 심리학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텔이나 빈의 터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검사의 초창기 때 태동기에 활약했던 분들입니다.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뒤에서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리검사는 측정이라는 것과 또 방법론의 발달과 더불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이트의 면담법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스타프 융의 단어 연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측정이라든가 분석을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이런 현대적인 심리 검사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윌리엄 분트가 1879년에 라이프치히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연구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의 어떤 태동이 되는 그러한 해를 1879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트는 심리 측정학의 발달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분트의 연구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트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 원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갈톤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갈톤이라는 분, 여러분들 진화론의 저자인 찰스 다윈의 사촌이면서 이 갈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지능에 대해서 유전적 요인이 없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갈톤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천재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천재란 유전되는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염색체라든가 또 DNA를 타고 천재는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갈톤부터 또 어떤 지능에 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갈톤이란 분 개인의 개인차 연구를 시작한 그러한 학자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갈톤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분석적인 동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차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 분석 절차를 갖게 되는데 수학적 기초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말하는 통계학에서 통계의 꽃이라고 하는 회계 분석, 상관 분석 이런 것들을 기초를 다진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218페이지 가운데서 조금 밑에 있는 바로 카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카텔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결정적 지능이라든가 또는 유동적 지능 이렇게 해서 지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분인데요. 바로 이러한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라고 하는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카텔인데, 이 카텔이라는 분은 바로 멘탈 테스트, 정신 검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처음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분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톤 역시 위에서 말한 분트의 제자 또는 그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했던 학자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또 염두에 두실 분이 바로 비네입니다. 비네. 알프레드 비네라는 분인데요. 비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1905년도에 만든 1905 척도 비네와 시몽이 함께 만든 검사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학습 지지나 부진화를 선발을 해서 기초 교육 시에 일반 정상적인 아이와 분리해서 교육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척도를 만들었고요. 이 비내의 이 척도가 이제 유명해져서 결국에는 스탠포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가서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터만 교수와 함께 그 유명한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IQ, 인텔리전트 퀘이선트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또 만들어진 계기가 됐죠. 219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1915년도에 되면 이제 우리 암니 알파, 암니 베타라고 해서 군대에서 1차 대전 때 군인들의 배속이라든가 뭐 군종이라든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암니 알파, 암니 베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면 나오죠. 암니 알파는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암니 베타는 이제 영어를 쓰지 못하는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아계 미군들을 위해서 실시한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수능시험, 미국의 대학 입학의 가장 기초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의 그 검사지, SAT라고 하는 검사지에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검사지가 바로 암니 알파 검사지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지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검사지가 성격과 관련된 검사지는 뭐 객관적 검사지도 많이 나오면서 MMPI부터 시작해서 또 로사 검사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개발되고 MBTI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는 요 정도의 내용이 시험에 나와도 나오지 뭐 그 외의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다 속속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검사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 검사지의 제작자 또는 그 검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학자가 추천한 어떤 이론들 이런 것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락마다 배우게 될 거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제7절 심리검사의 총론입니다. 심리검사제의 선정이라든가 실시, 채점, 뭐 활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 전 과정은 어떤 전문가의 손길, 그렇죠? 전문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문성을 요구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검사의 선정 또는 검사를 실시할 때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겠죠. 뭐 내담자가 피검자가 그 검사를 받기 원한다. 당연히 실시해야겠죠, 그죠? 특별하지 않은 한. 두 번째 뭐예요? 상담하면서 보니까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검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내담자에게는 검사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검사지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검사의 실시는 검사 요강,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뭐 기계적인 실시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아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피검자의 어떤 변인 또는 검사자의 변인 또는 검사 상황의 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검사지 도구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검사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뭐 심리검사의 효용성, 경제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정도 내용이 나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출정리 한번 보세요. 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심리검사지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 봅시다. 이 검사지가 신뢰도가 충분히 높은 거냐? 또 나아가서 또 수검자는 교육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문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검사 영역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검사지를 실시하고 해석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임상적 경험을 갖추고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검사자의 윤리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수검 대상자와 검사의 규준 집단이 유사한가.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A라는 내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성격을 평가하려고 한다, 진단하려고 하는데 A가 갑이라고 하는 검사지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검사지를 만들 때 A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집을 해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이 규준이 A와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타당한 거죠. 그런데 이 검사지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검사지가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검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상식이나 중류청의 백인 중심으로 만든 표준화된 검사지가 과연 우리나라의 일반 성인에게도 맞겠느냐는 거,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실시하려고 하는 어떤 성격 평가나 성격 검사지가 이러한 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지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워낙 뭐 기술도 발달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미국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안을 하기도 하고 또 개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상학습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가 동맹이라든가 어세스먼트 얼라이언스 또는 치료 동맹이라고 해서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또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담자와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검사지가 정말로 상담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건 이런 검사지를 실시하지 않고도 내담자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행 시 고려할 사항으로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자, 224페이지는 전 시간에 말했던 변인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225페이지에 조금 빠른가요? 앞부분은 좀 쉬운 거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출문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검사자 변인, 수검자 변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검사자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수검자 변인에는 어떤 게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변인에 관해서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 희한한 이유 때문에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피그마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마리온 효과. 여러분 피그마리온에서 보통 뭐 자기 예언, 자기 충족 이런 말도 쓰고 또 이것을 또 발견하고 설명한 로젠탈이라고 하는 학자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 피그마리온 효과입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뭐 배 아파도 까만 약, 남자분들 그런 거 하죠. 배 아파도 까만 약, 뭐 두통이 와도 까만 약, 뭐 해도 다 까만 약을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나사요. 그게 만병 동치약도 아닌데 뭘까요? 일단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그죠?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자기 예언을 하는 거죠. 희망적인 자기 예언을 함으로 해서 원인 없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마리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과거에 이제 그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뭐 아름다운 여인의 동상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저 아름다운 동상이, 저 아름다운 여인상이 정말 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염원하던 어떤 왕이 그 염원을 신에 의해서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탁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동상으로 되어 있던 아프로디테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대로 희망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원인, 그 적절한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재미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행 준비,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윤리적 문제입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한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비밀보장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비밀보장의 한계 부분, 여러분들 그 226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는 비밀보장의 한계 있죠. 이 부분 별표를 좀 하시면서 그 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밀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인의 어떤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이나 또는 사회의 안전에 해칠 위협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또 뭐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성폭력이 있다거나 가정 내 폭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뭐 자살 충동의 어떤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이건 뭐 어떤 관계기관이나 주변 분에게 꼭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로 가서 면접과 행동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관찰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세스먼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평가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관찰입니다. 행동 관찰 역시 우리가 내담자의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자연 관찰법과 유사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자기 관찰법, 참여 관찰법, 이렇게 우리가 총 4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유사 관찰법은 어떤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놔놓고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작적 상황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자기 관찰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셀프 모니터링 기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노트라든가 이런 데다 기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고 왜곡된 부분과 그 왜곡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관찰법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29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동관찰 평가법이라고 해서 관찰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볼 것이냐, 또 뭐 어떤 행동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다시 말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말이 좀 어렵죠. 자연적 상황의 관찰은 인위적 상황의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적다. 이 말은 뭐냐면 인위적 관찰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놔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내담자에게 미리 얘기해 놔놓고 행동하라고 하면 내담자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인위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 상황은 반응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뭐 리스판스 코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대가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평가를 한다. 그러면 평소에 뭐 열심히 안 하던 행동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관찰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관찰하는 항목이 적어야 되겠죠. 표적 행동, 우리가 지켜보려고 하는 포커스 행동의 표적 행동인데 그게 너무 많으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적 행동,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포커스 비헤이브가 적을수록 좋다, 적당한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또 발생 빈도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또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간격 기록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행동 관찰법도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표적 행동의 명확성 수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전 위에 설명했던 어떤 조작적 정의와 같은 이러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처럼 또 관찰자에 인한 반응 억제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관찰자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의 훈련 수준입니다. 표적 행동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또는 어떤 아주 미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탁 발견해낼 수 있는 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관찰자의 어떤 전문적 수준도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게 차이가 오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면접법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뷰 메소드라고 하는 이 방법은 많이 쓰죠. 우리 1대1 뭐 심층 상담 또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이든 집단이든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의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또 면접법은 당연히 언어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을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항지 가지고 하는 검사지는 사실 뭐 종이로 되어 있는 페이퍼를 주고서 작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언어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이라든가 또 언어적인 어떤 조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면접법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접법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좀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면접법은 면접법인데 구조화된 면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구조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가 있고 반구조화가 있고 비구조화가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법은 말 그대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전에 물어볼 어떤 내용이라든가 관찰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질문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종이로 된 게 아니겠죠. 언어로서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면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관찰해야 될 것들을 미리 딱 정해놔 놓고 순차적으로 면접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구조화 면접법은 전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그냥 라이브하게 애드립을 가지고서 상황에 따라서 상담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것은 상담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구조화는 뭐냐면 요거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주변적 내용 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반드시 물어보아야 되는 것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구조화 면접법처럼 딱 정해놓고 가는 거죠. 정해놓고 가서 누구를 만나든 요 항목만큼은 반드시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구조화 면접법처럼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애드립을 활용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바로 반구조화 면접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이제 세 번째 과목인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챕터 3 심리검사의 분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